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의 두 번째 문제 세트. 오늘은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 면접 문제를,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5인데, 우리가 1차 때, 그러니까 수업 첫 번째 시간에 처음 풀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융합형이라고 했었던 거. 그거 제외하고서는 지금 우리 DNA 입시랩에서 그 장재 선생님이 짜놓은 커리큘럼에 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올라와서 수시 모의 면접을 할 때 이제 겹치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도록 할게요. 이 특기자 전형 면접 문제인데 요것이 그 계열적합형 문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형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에서 제시한 관점을 비교하고, 이 관점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지금 두 개예요. 가와 나에서 제시한 관점을 비교하고, 그리고 각각의 관점에서 다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시오. 자, 일단은 비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제시문 가나다를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제는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고, 제시문 다와 같이 플랫폼을 이용한 정보 소비 방식이 증가하는 이유. 플랫폼을 이용한 정비 소비 방식. 여러분들 정보를 어디서 소비합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데 많이 가서 다음 뉴스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가는 특정한 사이트가 있죠. 이제 금융이나 경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고, 또는 이제 SNS 단톡방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제 친구가 보내주는 SNS에서 친구가 보내주는 뉴스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가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 사이트들을 이제 이용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정보 소비 방식이 어쨌든 증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매체 환경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정보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자유롭게 말해보시오. 자,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제시문 읽어보면은 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어.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매체 소비가 선생님은 이제 엄청 많기 때문에, 선생님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겠지. 자,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매체하고 관련되는 거네. 매체와 정보 소비. 주제는 이제 매체와 정보 소비라고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한번 제시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보는 순간 그랬어요. 선생님도. 이게 뭐냐면은, 데이비 휴움. 여러분들한테는 데이비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가 대단히 낯설 거예요. 아마 별로 이제 들어보지 못했을 성 싶은데,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제 철학자. 선생님 알기로 스코틀랜드 출신이야. 잉글랜드인가? 스코틀랜드가 맞을 거예요, 아마. 애덤 스미스하고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었던 사람인데, 애덤 스미스 국보론이 1776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700년대에 있었던 사람인 거고, 결정적으로 이 데이비 휴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순수이성 비판 같은 데서도 사실은 이 휴메의 입장을 극복하는 것이 그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칸트의 글을 읽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이 휴를 비판하는, 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보통 이제 인식론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덕, 그러니까 트리티스, 아마 이게 지금 트리티스에서 뽑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도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런 배경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휴미 이제 경험주의 철학자라는 것은 알고 있고, 한데, 이제 그건 몰라도 이 제시문만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나는 알미, 우리 인식이지.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식이야, 인식. 지식, knowledge. 이것이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거나,
각각의 다른 사실들을 묶어서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이 구절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이제 아까 인식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합리주의자들 생각은 이제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건의 인과관계도 이제 이성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과관계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임의적인 연결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건들을 이어서 연결해갖고 어소시에이션 돼 있는 되게 만드는 거지. 각각의 다른 사실들을 묶어서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까지는 이렇고. 자, 도덕은 실천의 문제이며, 그치? 실천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프락시스 이야기했었죠. 실천, 프랙티스, 행동하는 거야. 근데 이런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도덕적 신념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 또는 정념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죠. 이제 합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 이제 칸트도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 실천 이성은 이제 도덕의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휴먼 이제 그런 이성 중심에 대한 입장을 다 이제 반박하는 합리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데 자 이게 아니라 감정 또는 정념에 의해서 생겨난다. 감정이나 정념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감정 우리 이모션, 필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션. 우리가 앞 시간에 심퍼시 얘기할 때 파토스 얘기했었죠. 파토스. 그 파토스로부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그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고대 히라보에서 서퍼, 겪다, 당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뭐 어떤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덮쳐 와갖고 감정이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 또는 정념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것. 뭐가? 도덕적 신념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신념들은 뭐에 의해서? 정념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성은 어떤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을 해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은 감정을 일으키는 믿음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성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의 동기,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행위의 이유.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노예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해.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어떤 그 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이제 목이 갈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고 그 고통에 따라서 이성이 야 저기에 가면은 물을 먹을 수 있어. 냉장고를 열면은 물이 있어. 뭐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거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을 축이고 싶은 그런 어떤 동기, 물을 축이고자 하는 그 동기가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행동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도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이제 도덕으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노예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중국의 어디에서는 그 중국이었나 뭐였나 요즘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아이폰이 아니면은 뭐 안 된다는 뭐 그런 말들도 있죠. 근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보면 갤럭시 쓰는 친구들도 많아서 근데 아이폰 열풍이 학생들한테서는 불고 뭐 그걸로 이제 뭐 너는 아이폰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집단도 나누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뭐야? 그게 뭐가 뭐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더 좋은가? 그게 기능적으로 더 좋은 물론 기능 되게 좋다 그래. 근데 가격이 또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격 비싼 거 일단 둘째 치고 아이폰 14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거기 꽂힌 거지. 그럼 꽂히면은 난 이것을 사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지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저 아이폰 사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렇게 비싼 게 왜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대해서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폰을 갖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갖고 싶은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성이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봉사하고 복종하는 노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거랑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혐오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정념이 있어, 우리는. 그지? 고통을 피하려고 그러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되죠, 그게.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나 정념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이라면 이는 윤리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 윤리는 어떤 건데? 윤리는 윤리라는 말도 뭐예요? 원래는 이 에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야. 파토스, 에토스. 그다음 이성이 로고스지. 이 에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에토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동체의 습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습관을 헥시스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습관을 에토스라고 부르거든. 우리가 모럴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라틴어 모레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그것도 이제 공동체의 습관과 같은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관습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도덕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때야 돼? 우리 공동의 것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감정이나 정념이 나에게만 생기는 것이라면 이는 윤리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뭐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 뭐 감정 중에서 이제 공감과 관련된 능력이 있는 거죠. 공감. 나는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선이고 공감하지 않는 것이 이제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경험주의 철학인데 경험주의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하는 거,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감정, 정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성은 그 정념을 정당화시키는 이제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감이 나타나죠. 자, 이게 이쪽 보면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 작가 선생님이 이제 스코틀랜드, 스코티시, 그 애덤 스미스도 스코티시죠. 그죠? 얘네들 특징이 이런 거야. 다 공감이나 상상력. 그러니까 상상력과 공감이 같이 작동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감이야. 공감을 바탕으로 도덕을 설명하죠. 자, 이런 관점이 나타났고, 자, 재심은 나를 봅시다. 재심은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거짓된, 이건 딱 보니까 데카르트 같은데 방법소설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게 보면은 데카르트 방법.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말했었던 그 뭐야 이게 그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코기토 명제. 이제 그거 밝혀낸 이제 학자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대적 주체의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쓰죠 우리가.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거짓된 견해들을 참된 것인 양 받아들여 왔고 또 그런 원칙들의 근거에서 쌓아올린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짓된 견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참된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 오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실 많이들 믿고 있었죠. 자, 그래서 학문에서 어떤 확고부동한 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왜? 지금까지 믿었던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 의심스럽기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아주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뭐예요? 확고부동한 것을 세우고 싶은 거야. 확고부동한 것. 확고부동한 것. 이렇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certain, 아주 certain한 확실한 진리. 그러니까 100% 이건 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데서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진리라고 배웠던 것들, 지식을 전부 다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이제 그 악마의 가설, 악령의 가설이라고 하는 거지. 악마와 같은 신과 같은 악마가 나타나서 내가 보고 있는, 믿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육신을 보고 있지만 이거 보고 있는 것도 다 가짜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홀로그램 비슷하게 다 느껴지는 것일 뿐인 거죠. 아니면은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Brain in a Vat과 같이 BIV 가설과 같이 내 신경세포들을 조작을 해갖고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에게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시간이 없어서 이것들 다 얘기를 못하겠네. 어쨌든 뭐 지금 일단 그것들은 뭐 지금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아주 확실하다고 받아들였던 것들은 감각으로부터 또는 감각을 통해서 얻은 거야. 감각을 통해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건데 나는 감각이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각이. 그렇죠. 이제 색깔과 관련된 이런 속임수가 되게 많지. 그지? 어떤 색깔 보여주고서 이게 보라색이냐, 파란색이냐, 여기에서부터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선생님이 그 양복점, 백화점 같은 데 이렇게 가갖고 양복이 보니까 이게 색깔이 되게 멋진 거예요. 회색인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색이에요? 그랬더니 감색이래. 이게 감색이에요? 그랬더니 할로겐 위에 할로겐 램프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 선생님이 감색을 엄청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반대다. 이게 감각은 우리를 속입니다. 데카르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멀리 있는 것을 봤을 때 둥글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네모나타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는 우리 감각이 때때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감각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모습 그대로 실제 세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감각이 주는 것은 다 가짜야. 우린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뭐 다 가짜라기보다도 어, 100%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반영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경험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야. 이게 감정이나 저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감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죠. 감각 경험을 여기서는 중요하게 보지만 제시문 가에서는 감각 경험을 중요하게 보지만 여기서는 감각 경험을 이제 우리 그 진리를 오도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나는 이제부터 진리 탐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지식을 얻으려 한다. 확실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저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성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물론 데카르트는 이제 봉성이라고 하는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사실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확실한 진리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합리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성이야, 이성. 이상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지식. 여기서는 아까 경험주의 철학자인 휴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비롯되는 어떤 감정 그리고 정념 이것이 도덕의 바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죠? 그런데 재심은 나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야. 여기에서는 뭘 바탕으로? 이성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도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성을 통해서 진리, 어떤 진리? 여기서는 확고부동한 이런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각 경험으로부터 얻는 인식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가와 나에서 제시된 관점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가는 경험주의자이고 여기서는 합리주의자, 이성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관점에 대해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이고 비교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리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성을 바탕으로 찾으려고 하는 게 나아가서 여기서는 도덕도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감정과 정념이 우선하고 이성은 이제 이거에 내가 감정과 정념이 행위의 동기가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심은 나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성이 기본이죠. 이성이 여기서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어떤 도덕 행위들도 사실은 이런 이성에 의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추론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덕과 관련된 주제로 본다면은 자 아니면은 여기서 정보를 얻는 걸로만 일단은 이야기를 해도 좋고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뭐였어요? 가까이 관점에서 다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래. 다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라고 그랬는데 다에 나타난 상황이 뭡니까? 다를 보니까 읽어봅시다. 기술의 발달로 현실을 보여주는 창은 어땠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우리는 신문과 텔레비전 외에도 세상을 접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미디어와 플랫폼을 갖게 된 거죠. 자,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보량은 증가했지만 그것이 정보 이용량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복잡한 알고리즘이 순위를 매겨 뉴스를 노출하고 이거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죠?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요거야. 알고리즘이 순위를 매겨 뉴스를 노출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친구들이 뉴스를 추천해 주죠. 그래서 너희 친구가 본 뉴스, 너희 이웃이 가장 많이 본 뉴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러 들어가지 포털에는 그리고 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친구들이 소식을 보러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사진을 올렸으니까 사진 보러 가야지라고 하고서 갔다가 보니까 뉴스가 있어서 뉴스를 보게 됐어. 이게 우연히 접한 거야. 그러나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거지.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위해 언론사에 가는 게 언론사 대신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직접 그냥 이용을 하는 거야. 여기 가면 다 모아서 보여주고 있고 가장 많이 보는 것들 모아주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이미 언론사들이 뉴스 트래픽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자, 그러니까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 이게 인터넷이 나왔을 때 선생님도 생각이 나는데 즐겨찾기에다가 뭐 뉴욕타임스도 집어넣고 뭐 무슨 신문사도 집어넣고 그리고 그 뭡니까?
뭐 미국 라디오 방송, 국영 라디오 방송, NPR 뭐 이런 것도 이제 갖다가 넣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뭐 즐겨찾기 해놨었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다음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 딱 들어가고 거기에서 클릭하면서 본다거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뉴스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SNS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보내주는 SNS 아니면은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뉴스를 보고 그걸 타고 들어가면서 본다거나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트위터도 있어서 보기는 하는데 트위터는 선생님 뭐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다에 나타난 상황을 평가하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정보를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거죠. 재심은 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그럴 때 정념, 감정, 이 감정에 관한 생각을 이제 정념이라고 그랬는데 이 감정에 이끌려서 보게 되는 거지. 뭘? 정보 소비가. 정념에 의해서 정보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보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여기에서 보는 이 정보 소비 다에 나타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정보 소비가 뭐에 의해서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 포털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플랫폼하고 SNS라고 하는 플랫폼에 의해서 얘네들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거. 그지? 이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것을 보거나 친구 추천을 받는 것이거나 이런 거라고. 알고리즘 추천이나 친구 추천한 것을 받는 거야. 그게 사실은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정념에 의해서 판단해서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것들, 이거 재밌겠네. 친구가 보는 거니까 내 기호하고 비슷한 거지. 그리고 추천해서 보면은 내가 봤었던 것을 그것과 유사한 것을 또 보여준단 말이지. 대표적인 게 이제 뉴스 말고 저걸 보면 되죠. 유튜브. 아까 선생님이 이제 3번 얘기할 때 하려고 했었던 얘기인데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뉴스가 아니라 그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그 액션 영화 한때는 이제 무술 영화를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만 떠. 그 뉴스만, 아니 그 뉴스가 아니라 그 유튜브만 계속 뜨는 거야. 더 이상 볼 게 없을 만큼 뜨고 똑같은 거 또 뜨고 똑같은 거 또 뜨고 이제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액션 이제 총싸움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또 이제 총싸움 하는 거, 전쟁을 봤어. 그럼 전쟁만 계속 보여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향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이제 풀 때 말하게 되는 그 문제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 나에서 제시한 관점을 봤을 때 여기에서는 이 감정과 정령, 경험주의적, 감각에 의해서 인도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주는 것들은.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의 뭐예요? 기호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이 정보 소비가 뭐 별로 그렇게 나쁠 건 없는 거다. 나의 정령과 감정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재심은 나에서 볼 때는 여기서는 이성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이 알고리즘이 추천하거나 친구가 추천하는 것이 이게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정보가 올바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 정보 소비를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데에서 그 선택이 바람직한지 아닌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사실 저렇게 해서 추천하는 것들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비슷한 정보만을 취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것들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제 비판적 의식을 갖고서 이런 의식을 갖고 보지를 이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정보를 이제 확실한 진리를 찾는다거나 이제 올바른 정보를 찾는다거나 할 때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다와 같이 플랫폼을 이용한 정보 소비 방식. 뭐예요? 간단하죠. 편리하니까. 그리고 나의 기호에 맞춰서 딱딱딱 추천을 해주니까 내가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 이유를 라를 참고해서 설명을 해버려. 그러니까 라를 참고하여, 활용하여, 참고하여, 근거하여, 바탕으로 이게 다 뭐예요? 기준이죠. 라에서 설명의 논리를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느 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가짓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를 비교하여 어떤 경우에 소비자의 구매 확률이 높은지 조사하기 위해 자, 상품의 가짓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품의 가짓수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그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고 있고 선택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자기 그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소비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 확률이 어떤 경우에 더 높은지 조사하기 위해 현장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 슈퍼마켓에 6가지 잼과 24가지 잼을 시식할 수 있는 식재를 설치하고 실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더라? 6가지 잼을 둔 시식대를 발견한 고객들 중 40%가 시식을 했고 24가지 잼을 둔 시식대에서는 60%가 시식을 했어요. 자, 시식을 한 데는 어디가 더 많아? 24가지 잼. 야, 세상에 잼 종류가 이렇게 많아? 하면서 맛은 한 번씩 다 봤어. 그런데 시식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잼을 구매한 비율을 살펴보니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던 거야. 24가지 잼을 둔 시식대에서 시식한 고객의 3%만이 잼을 구매했어. 근데 6가지 잼을 둔 시식대에서는 시식한 고객이 30%가 이제 잼을 구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40명이 시식을 했고 여기는 60명이 시식을 했는데 3%니까 1.8명, 채 2명도 안 되는 인원이 저기 그랬고 여기서는 12명이 뭐 이제 샀다 이렇게 되겠지. 1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3%, 30%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선택의 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선택을 못하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더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24가지나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걸 비판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하나하나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선택의 가짓수가 많으면, 경우의 수가 많으면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거야? 이미 플랫폼에서 이미 선택을 해서 주면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죠. 친구 추천을 통해서 친구의 SNS에서 친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친구는 나랑 이제 비슷한 것들을 공유를 하니까 친구를 믿고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정보를.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플랫폼에 의한 소비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가짓수가 많은 것보다는 선택의 가짓수, 경우의 수가 적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정보를 소비할 수가 있고 그런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주는 것이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이거나 친구의 SNS에서의 추천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별로 안 어렵죠. 이 문제 상당히 가벼운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재심은 가하고 나를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야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딱 그냥 주어져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 있어. 그럴 땐 차근차근 생각을 해갖고 이게 어떻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야. 여기서 대립각을 읽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우리 첫 번째 융합형 그때 풀었잖아요. 2016학년도 융합형 풀 때 뭐 했습니까? 글자를 깨우칠 때는 대립되는 두 단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 관계에 있는 것들 또는 대조 관계에 있는 것들, 모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을 파악해 갖고 접근하면 좀 쉬운 거야. 그럼 어떻게 찾냐? 여기서 보면 딱 뭐라고 해서 이성하고 정념이잖아.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건데 이 감정적인 것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아까 능동적으로 내가 이런 감정을 가져야지 하면서 그런 감정을 갖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폰한테 끌려갖고 아이폰을 사고 싶지, 난 지금부터 아이폰을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립되는 것이 이성과 정념, 그리고 정념의 토대가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번에서는 이제 그 여기, 경험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도덕적 신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립시키는 것이 이성과 정념 또는 경험이 대립되고 있다라고 할 때 감각 경험이죠. 여기에서 그 데카르트를 읽을 때도 여기서도 경험이 중요하게 경험이래.
여기서는 이제 이성이 되게 중요하게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감각 나오잖아, 이 감각 경험이야. 이것을 부정을 하고 얘는 이성을 중시하는 거지. 왜? 확실한 지식을 넣는 거, 이게 지식을 넣는 게 뭐가 있어요? 감각이 아니면 이성이죠. 자, 그래서 이 대립적인 관계로 여기서 명확하게 용어가 안 나왔어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다 뭡니까? 이성의 작용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를 참고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었고, 3번. 매체 환경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정보 소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해라. 매체 환경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바뀐 거죠. 인터넷인데 예전에는 정보 검색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이제 뉴스를 정보를 얻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 여기서는 우리 소위 AI라고 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정보를 소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매체 환경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난 이 책이 지금 필요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신문을 볼 때도 내가 능동적으로 이 신문으로 이렇게 이런 선택해서 보고 이러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정보를 얻을 때 추천된 정보를 보게 돼. 그러니까 신문을 읽을 때도 옛날 같으면 신문을 쫙 펼치고서 다 봐요.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야. 다른 얘기를 잠깐 하면은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 영어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뭐 했냐면은 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뭐 독일어 사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사전 같은 거 딱 펴놓고서 이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의 단어를 모르면 그걸로 찾아서 봤는데 언제였냐? 한 2000년대, 2003년 넘어가고 4년, 5년, 2005년, 4년, 5년? 뭐 이때쯤 되면 이제 전자사전이 등장하죠. 전자사전을 쓰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네이버 같은 데 가면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 사전이 탑재가 돼갖고 그 사전으로 이제 금방금방 찾는단 말이야. 예전에는 사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sympathy 해갖고 이렇게 딱 보면은 sim 앞뒤로 있는 단어들을 퍼시 앞에 있는 단어들을 다 보게 되는 거야. 여러 단어들을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은 내가 타겟으로 삼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는 시각이나 어떤 연관성을 보는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신문도 그래요. 신문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종이신문으로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신문 제목들이 이제 표제들이 쫙 붙어 있을 거 아니야. 큰 글씨로.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지. 그게 없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유사한 신문 기사들만 쫙 달라붙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타겟으로 이렇게 접근한 정보만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서 되는 것들도 다 비슷한 것들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간단하게 뭐야 이것은 보다 통찰력 있게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편향성이에요. 편향성. 문제점은 편향성이죠. 이런 편향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 입장에 있는 것들을 정보를 다 찾아봐야 돼. 어떤 주장이라든지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은 반대 입장에 되는 것도 하나 다 찾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보라든지 어떤 주장,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볼때 자신들이 어떤 논조, 언론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자신들이 그 언론사의 논조하고 이제 유사한 것들을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기서 그 오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막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SNS에서 정보가 유통될 때는 편향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신뢰성 문제까지도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 우리 주류 언론에서도 솔직히 신뢰성 의심 많이 되죠. 정보가 막 생산이래. 되게 웃기는 게 뭐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도 뭘 합니까? 인터넷에 있는 게시글 가지고서 그걸로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 편향성과 신뢰성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이게 방법이 있나 싶어. 이 신뢰성 측면에서는 가짜뉴스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2번 봤는데 뭐였냐면은 푸틴이 최근에 본 이제 가짜 뉴스 글로벌 뭐 썸띵 뭐 이런 언론사였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협상을 할 것이다. 이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하고 지금 뭐 이야기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난 거야. 오씨 전쟁 끝나나? 얘네들 진짜 휴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언론사 말고는 딴 데서는 또 그 얘기를 안 해. 어. 그래갖고 이런 두 번 속았어. 두 번을 속았는데 이런 그 기사를 두 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것도 그 특정 언론사에서만 자꾸 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이 신뢰성 문제,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언론사들의 글들을 다 찾아보는 거야. 그 검색어를 넣고. 그래서 이제 뭐 휴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막 이렇게 넣고서 계속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편향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 서로 대립적인 논조에 있는 글들을 같이 봐야 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정보를 얻는 원천을 그래서 다양화시키는 거야. 정보 획득의 원천을 다양화시키기. 근데 완전히 거짓으로 맘먹고 가짜뉴스 만들면 우리는 구별해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세 문제였어서 개수는 좀 더 적었고 한데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전 문제를 보면은. 자, 여러분 실전 모의 와갖고 실전 모의 한번 잘 하고 그러고 나서 꼭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평 합격하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